문조 10월 와세다로 옮겼다. 절간 같은 서재에서 혼자 차분한 얼굴로 턱을 괴고 있자니 미에키차가 와서 새를 길러보라고 했다. 길러도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무엇을 기르느냐고 물었더니 문조 참새과의 새로 크기는 13에서 14cm이며 등은 푸른빛을 띤 회색, 배는 흰색, 머리와 꼬리는 검은색, 부리와 발은 연한 홍색이다. 역주 라고 대답했다. 문조는 미에키치의 소설에도 나올 정도이니 틀림없이 아름다운 새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미에키치는 꼭 기르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기를게 하고 역시 턱을 괜 채 웅얼웅얼 말하는 사이에 미에키치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턱을 괜 것에 마음이 상한 것이리라고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러자 3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새 장을 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좋다고 대답하자 꼭 사라고 다짐을 두는 대신에 새 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그 강의는 매우 섬세한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전부 잊어버리고 말았다. 단 좋은 것은 20엔쯤 한다는 말에 이르러 급히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말해두었다. 미에키치는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 다음 대체 어디서 사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그야 새를 파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라고 참으로 평범한 대답을 했다. 새장은? 하고 다시 물었더니 새장 말입니까? 새장은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겠지요. 하고 마치 뜬구름을 잡듯 애매하게 말했다. 이보게. 하지만 믿는 구석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마치 안 되겠다는 듯한 얼굴을 해보였더니 미에키치는 뺨에 손을 대고 듣자 하니 고마고매에 새장의 명인이 있다고 하던데 나이 들었다고 하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매우 불안해져 버렸다. 누가 뭐래도 말을 꺼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미에키치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자 바로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은 틀림없이 주었다. 미에키치는 어디서 샀는지 오톨토톨한 비단으로 만든 3단 지갑을 품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돈이든 자기 돈이든 전부 그 지갑 속에 넣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미에키치가 오엔 지폐를 그 지갑 속에 쑤셔 넣는 것을 틀림없이 목격했다. 이렇게 해서 돈은 틀림없이 미에키치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새와 새장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가을이 음력 10월로 바뀌었다. 미에키치는 종종 찾아왔다. 곧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돌아갔다. 문조와 새장에 대한 강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리창을 통해서 오자, 약 1.5cm. 툇마루에는 해가 잘 들었다. 어차피 문조를 키울 거라면 이렇게 따뜻한 계절에 이 툇마루에 새장을 놓아주면 틀림없이 문조도 울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미에키치의 소설에 의하면 문조는 찌요찌요 운다고 한다. 그 울음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미에키치는 찌요찌요를 몇 번이고 사용했다. 어쩌면 찌요라는 여자에게 반한 적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사자는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단지 툇마루에 볕이 잘 들었다. 그리고 문조가 울지 않았다. 그 사이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절간 같은 서재에서 차가운 얼굴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보기도 하고 헝클어 보기도 하고 턱을 괴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면서 생활했다. 문은 이중으로 닫아 걸었다. 화로에 숨만 얹고 있었다.
문조는 결국 잊었다. 그즈음 미에키치가 문으로 기세 좋게 들어왔다. 때는 저물녘이었다. 추웠기에 화로 위에서 가슴부터 위를 조여 우울한 얼굴을 일부러 달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아졌다. 미에키치는 호류를 데리고 왔다. 호류에게는 이만저만한 피해가 아니다. 두 사람이 세 장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게다가 미에키치는 커다란 상자를 보란듯이 끌어안고 있었다. 오엔 지폐가 문조와 세 장으로 바뀐 것은 이 초겨울의 밤이었다. 미에키치는 자신만만했다. 이걸 좀 보세요. 라고 말했다. 호류, 그 램프를 이쪽으로 좀 가져와봐.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위 때문에 코끝이 약간 자줏빛이 되어 있었다. 과연 멋진 세 장이 생겼다. 받침대에 옷이 발려 있었다. 대나무는 가늘게 깎은 데다 색이 물들여져 있었다. 그게 사면이라고 했다. 싸지 호류? 라고 말했다. 호류는 응, 싸. 라고 말했다. 나는 싼 건지 비싼 건지 분명히는 알 수 없었으나 그냥 싸네. 라고 말했다. 좋은 건 20엔이나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20엔은 이것으로 두 번째였다. 20엔에 비해서 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이 옷은 말이죠. 선생님, 양지에 내놓고 햇볕을 쬐게 하면 검은 빛이 빠지고 점점 붉은색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대나무는 한번 잘 삶은 것이니 괜찮아요. 라는 등 부지런히 설명을 해주었다. 뭐가 괜찮은 건가? 라고 되물었더니 어쨌든 새를 보세요. 예쁘죠? 라고 말했다. 과연 예뻤다. 건넌방에 세 장을 놓아두고 사자, 약 120cm쯤 떨어진 여기서 보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둑한 속으로 새하얗게 보였다. 세 장 속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면 새라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했다. 왠지 추워 보였다. 춥겠지?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상자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이 상자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세 장이 두 개 있는 것은 어째서냐고 물었더니 이 헐한 것에 넣고 가끔 목욕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좀 손이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변을 봐서 세 장을 더럽히니 때때로 청소를 해주라고 덧붙였다. 미에키치는 문조를 위해서는 꽤나 강경했다. 그것을 응응 하며 듣고 나니 미에키치가 이번에는 소매뿌리에서 좁쌀을 한 주머니 꺼냈다. 이걸 매일 아침 먹여야 합니다. 혹시 모이를 갈아주지 않을 때는 모이통을 꺼내서 쭉정이만 붙여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조가 알맹이가 든 좁쌀을 하나하나 쪼아 올려야만 하니까요. 물도 매일 아침 갈아주세요. 선생님은 늦잠을 주무시니 마침 잘 됐네요. 라며 문조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에 나도 알겠다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호류가 소매뿌리에서 모이통과 물통을 꺼내 내 앞에 얌전하게 늘어놓았다. 이렇게 만사 모두를 준비해놓고 실행을 요구하면 인정상으로라도 문조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불안했지만 일단 해보자는 데까지는 결심이 섰다. 만약 못한다면 집안 사람이 어떻게든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미에키치는 세 장을 정성스럽게 상자 속에 넣어 툇마루로 가지고 나가 여기에 둘 테니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나는 절간 같은 서재 한가운데 이부자리를 펴고 춥게 잤다. 꿈에서 문조를 떠안게 된 마음은 조금 추웠으나 잠들고 나니 다른 밤처럼 평온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유리창에 햇볕이 들고 있었다. 곧
문조에게 모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어나기가 아주 귀찮았다. 얼른 줘야지 하는 사이에 결국 8시가 넘어버리고 말았다.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세수를 하러 가는 김에 차가운 툇마루를 맨발로 밟으며 상자의 뚜껑을 열어 세 장을 밝은 곳으로 꺼냈다. 문조는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싶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가여웠다. 문조의 눈은 새카맸다. 눈꺼풀 주위에 가느다란 다몽색 비단실로 수놓은 것 같은 데가 들려 있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비단실이 갑자기 만나 하나가 되었다. 그랬나 싶다가 다시 동그래졌다. 세 장을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문조는 하얀 목을 약간 갸웃하고 그 검은 눈을 움직여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찌찌 울었다. 나는 세 장을 상자 위에 조용히 놓았다. 문조가 횃대에서 휙 날아올랐다. 그랬다가 다시 횃대 위에 앉았다. 횃대는 2개였다. 검은 빛이 도는 파란 막대를 적당한 사이를 두고 다리처럼 걸어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를 가볍게 밟고 있는 다리를 보니 참으로 앙증맞았다. 옅은 주홍색의 길고 가느다란 끝에 진주를 깎아놓은 듯한 발톱이 달려 있었는데 맞춤한 횃대를 솜씨 좋게 붙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슥 시선이 움직였다. 문조는 벌써 횃대 위에서 방향을 바꾼 뒤였다. 고개를 자꾸만 좌우로 갸웃거렸다. 살짝 갸웃하던 목을 문득 치켜 올려 약간 앞으로 내미는가 싶더니 하얀 날개가 다시 퍼뜩 움직였다. 문조의 다리는 맞은편 횃대 한가운데쯤에 보기 좋게 내려앉았다. 찌찌 울었다. 그리고 멀리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고 어제 저녁 미에키치가 사다 준 좁쌀 주머니를 꺼내 모이통에 모이를 담은 다음 다른 하나에는 물을 가득 담아 다시 서재의 툇마루로 나갔다. 미에키치는 용의주도한 사내여서 어쩌녁에 모이 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해주고 갔다. 그 설에 의하면 함부로 세 장의 문을 열면 문조가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 오른손으로 세 장의 문을 열면서 왼손을 그 아래의 대 밖에서 입구를 막지 않으면 위험하다. 모이통을 꺼낼 때도 똑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손놀림까지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두 손을 쓰면 모이통을 어떻게 세 장 안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깜빡 묻기를 잊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모이통을 든 채 손등을 써서 세 장의 문을 가만히 위로 올렸다. 동시에 왼손으로 열린 입구를 바로 막았다. 새가 슬쩍 돌아보았다. 그리고 찌찌 울었다. 나는 입구를 막은 왼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사람이 방심한 틈을 노려 달아날 새처럼 보이지도 않았기에 왠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에키치가 좋지 않은 일을 가르쳐 주었다. 커다란 손을 살금살금 세 장 안으로 넣었다. 그러자 문조가 갑자기 날개짓을 시작했다. 가느다랗게 깎은 대나무 틈으로 따뜻한 털이 하얗게 날릴 정도로 날개에서 소리를 냈다. 나는 갑자기 커다란 내 손이 싫어졌다. 좁쌀통과 물통을 횃대 사이에 간신히 놓자마자 손을 빼냈다. 세 장의 문은 털컥 저절로 떨어졌다. 문조는 횃대 위로 돌아갔다. 하얀 목을 옆으로 반쯤 꺾어서 세 장 밖에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꺾었던 목을 똑바로 펴서 발 아래에 있는 좁쌀과 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밥을 먹으러 거실로 갔다. 그 무렵은 일과 중 하나로 소설을 쓰던 때였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다.
조용할 때에는 종이 위를 달리는 펜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었다. 절간 같은 서재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 붓소리에서 외로움의 의미를 느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붓소리가 뚝 멈췄다. 또 멈춰야 할 때도 꽤나 있었다. 그럴 때면 손가락 사이에 붓을 낀 채 손바닥에 턱을 얹고 창문 밖으로 거친 바람이 부는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 얹었던 턱을 일단 꼬집어 보았다. 그래도 붓과 종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꼬집은 턱을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자 툇마루에서 문조가 곧 찌오찌오 하고 2번 울었다. 붓을 놓고 가만히 나가보니 문조는 나를 바라본 채 횃대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질 만큼 하얀 가슴을 내밀고 높다랗게 찌요하고 울었다. 미에키치가 들으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소리로 찌요하고 울었다. 미에키치는 금방 적응해서 찌요하고 울 겁니다. 분명히 울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돌아갔었다. 나는 다시 새장 옆에 웅크려 앉았다. 문조는 부풀어 오른 목을 2번 가로 세로로 흔들었다. 잠시 후 한 덩어리의 하얀 몸이 휙 횃대 위에서 벗어났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발톱이 절반쯤 모이통 테두리에서 뒤로 나왔다. 새끼손가락을 걸치기만 해도 엎어질 것 같은 모이통은 범종처럼 잠잠했다. 과연 문조는 가벼운 법이다. 왠지 가랑눈에 정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조가 부리를 모이통 한가운데로 불쑥 넣었다. 그리고 좌우로 2번 흔들었다. 정성껏 평평하게 해서 넣어주었던 좁쌀이 후두둑 새장 바닥으로 쏟아졌다. 문조는 부리를 들었다. 목 부근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다시 부리를 좁쌀 한가운데로 넣었다. 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재미있었다. 조용히 듣고 있자니 둥글고 자잘했으며 거기다 매우 빨랐다. 제비꽃만큼 작은 사람이 황금망치로 만호석 바둑돌이라도 연달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리의 색을 보니 보라색을 옅게 섞어 놓은 주홍색 같았다. 그 주홍색이 점점 흘러내려 좁쌀을 쪼는 부리의 끝부분은 하했다. 상아를 반투명으로 한 것 같은 흰색이었다. 그 부리가 좁쌀 속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빨랐다. 좌우로 흩뿌리는 좁쌀 알갱이도 아주 가벼워 보였다. 문조는 몸이 거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뾰족한 부리를 노란 알갱이 속에 쳐박고 부풀어 오른 목을 망설임도 없이 좌우로 흔들었다. 새장 바닥으로 튀어 떨어지는 좁쌀의 숫자는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도 모이통만은 잠잠하고 고요했다. 묵직했다. 모이통의 지름은 1치 5푼, 약 4.5cm쯤이리라. 나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외롭게 펜을 종이 위로 달리게 했다. 퇴마루에서는 문조가 찌찌 울었다. 때때로 찌요찌요 하고도 울었다. 밖에서는 삭풍이 불고 있었다. 저녁에는 문조가 물 마시는 모습을 봤다. 가느다란 발을 통의 테두리에 얹고 조그만 부리로 받은 한 방울을 소중하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마셨다. 이대로라면 한 통의 물이 열흘 정도는 가리라 생각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밤에는 상자에 넣어주었다. 잘 때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달이 떴고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문조는 상자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또 늦게 일어나서 가엾게도 상자에서 세 장을 꺼내준 것은 역시 8시 넘어서였다. 상자 속에서는 벌써부터 눈을 뜨고 있었으리라. 그래도 문조는 불만스러운 얼굴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새장이 밝은 곳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약간 움츠리고 내 얼굴을 봤다. 예전에 아름다운 여인을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이 책상에 기대어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쪽으로 가만히 다가가 보라색 오비약에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매듭에 대어 뒤에서 앞으로 돌려매는 끈, 역주. 의 끝에 달린 숯을 길게 늘여서 목덜미의 가느다란 부분을 위에서부터 문질렀더니 여인은 나른하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여인의 눈썹은 8팔자로 약간 모여 있었다. 그리고 눈가와 입가에는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동시에 보기 좋은 목덜미를 어깨까지 움츠리고 있었다. 문조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문득 그 여인이 떠올랐다. 그 여인은 지금 시집을 갔다. 내가 보라색 오비아게로 장난을 친 것은 혼담이 성사된 후 2, 3일이 지나서였다. 모이통에는 아직 좁쌀이 8알 정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껍데기도 꽤나 섞여 있었다. 물통에는 좁쌀 껍데기가 가득 떠 있어서 딱할 정도로 흐려 있었다.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커다란 손을 새장 안으로 넣었다. 매우 조심스럽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조는 하얀 날개를 정신없이 파닥였다. 조그만 깃털 하나만 빠져도 나는 문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껍데기는 깨끗하게 불었다. 불려나간 껍데기는 삭풍이 어딘가로 싣고 갔다. 물도 갈아주었다. 수돗물이었기에 매우 차가웠다. 그날은 하루 종일 외로운 팬소리를 들으며 보냈다. 그 사이에 종종 찌요찌요 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문조도 외롭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닐까 여겨졌다. 하지만 툇마루로 나가보면 2개의 횃대 사이를 이쪽으로 날았다가 저쪽으로 날았다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불평하는 듯한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밤에 상자에 넣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다. 문조도 눈을 떴을 테지만 좀처럼 일어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머리맡에 있는 신문을 손에 쥐기조차 귀찮았다. 그래도 담배는 한 대 피웠다. 이 한 대를 피우고 나면 일어나 새장, 상자의 잘못인 듯, 역주. 에서 꺼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입에서 나온 연기의 행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연기 속으로 목을 움츠린, 눈을 가느다랗게 뜬, 게다가 눈썹을 약간 모은 옛 여인의 얼굴이 얼핏 보였다. 나는 이부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잠옷 위에 하오리, 기모노 위에 입은 짧은 겉옷, 역주. 를 걸치고 바로 툇마루로 나갔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 문조를 꺼냈다. 문조는 상자에서 나오면서 찌요찌요 2번 울었다. 미에키치의 설에 의하면 익숙해져 감에 따라서 문조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울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에키치가 기르던 문조는 미에키치가 옆에 있기만 하면 자꾸만 찌요찌요 하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에키치의 손가락 위에서 모이를 먹였다고 했다. 나도 언젠가는 손가락 위에서 모이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역시 게으름을 피웠다. 옛 여인의 얼굴도 이제는 떠오르지 않았다. 세수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비로소 깨닫기라도 한 듯 툇마루로 나가보니 어느 틈엔가 새장이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문조는 벌써 횃대 위를 재미있다는 듯 이쪽 저쪽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목을 뻗어 새장 밖을 아래서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주 천진했다. 예전에 보라색 오비아게로 장난을 쳤던 여인은 긴 목덜미, 쭉 뻗은 등에 목을 약간 기울여 사람을 보는 버릇이 있었다. 좁쌀은 아직 있었다.
물도 아직 있었다. 문조는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좁쌀도 물도 갈아주지 않고 서재로 돌아왔다. 정오를 지나서 다시 툇마루로 나갔다. 식후에 운동 삼아서 대여섯 칸쯤 되는 바깥 툇마루를 걸으며 책을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가보니 좁쌀이 벌써 7알쯤이나 줄어 있었다. 물도 완전히 지저분해져 있었다. 책을 툇마루에 던져놓고 서둘러 모이와 물을 갈아주었다. 다음 날도 또 늦게 일어났다. 게다가 세수를 하고 밥 먹기를 마칠 때까지 툇마루로 나가보지 않았다. 서재로 돌아와 혹시 어제처럼 집안 사람이 새 장을 꺼내놓지 않았을까 툇마루로 잠깐 얼굴을 내밀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꺼내놓았다. 게다가 모이와 물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마침내 안심하고 얼굴을 서재로 넣었다. 순간 문조가 찌요찌요 울었다. 그랬기에 넣었던 얼굴을 다시 내밀어 보았다. 하지만 문조는 다시 울지 않았다. 의아스럽다는 듯한 얼굴로 유리창 너머 정원의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책상 앞으로 돌아갔다. 서재 안에서는 여전히 펜소리가 슥슥 들렸다. 쓰기 시작한 소설은 꽤나 진도가 잘 나갔다. 손가락 끝이 곱았다. 오늘 아침에 피운 사쿠라 지방의 숯은 하얗게 되었고 사스마 지방에서 만든 산바리에 올려놓았던 쇠주전자는 식어 있었다. 숯 닦는 그릇은 비어 있었다. 손뼉을 쳤으나 부엌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여니 문조가 평소와는 달리 횃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숯그릇을 마루에 놓고 위에서부터 웅크려 새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봐도 다리는 하나밖에 없었다. 문조는 그 조그맣고 가느다란 다리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채 말없이 새장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문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한 미에키치도 이 일만은 빼먹은 듯했다. 내가 숯 담는 그릇에 숯을 담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문조의 다리는 아직 하나였다. 한동안 추운 툇마루에 서서 바라보았으나 문조는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고 바라보고 있자니 문조의 둥근 눈이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졸린 것이리라 생각해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려고 한 걸음 다리를 움직이자마자 문조는 다시 눈을 떴다. 동시에 새하얀 가슴 속에서 가느다란 다리를 하나 내밀었다. 나는 문을 닫고 화로에 숯을 넣었다. 소설은 점점 바빠졌다. 아침에는 여전히 늦잠을 잤다. 집안 사람이 한 번 문조를 돌봐주고 난 뒤부터는 왠지 내 책임이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안 사람이 잊었을 때는 내가 모이를 주고 물을 주었다. 새 장을 넣고 꺼내주었다. 하지 않을 때는 집안 사람을 불러서 시킨 적도 있었다. 나는 단지 문조의 소리를 듣는 일만이 역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래도 툇마루에 나갈 때면 반드시 새장 앞에 서서 문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좁은 새장을 갑갑해 하지도 않고 두 횃대 사이를 만족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창문 너머로 옅은 햇살을 쏘이며 줄곧 울어댔다. 그러나 미에키치의 말처럼 내 얼굴을 보고 새삼스럽게 우는 듯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내 손가락 위에서 바로 먹이를 먹는 따위의 일은 물론 없었다. 가끔 기분이 좋을 때면 빵가루를 검지 끝에 올려 대나무 사이로 슬쩍 밀어넣어 본 적도 있었으나 문조는 결코 다가오지 않았다. 조금 무람 없이 넣어보니 문조는 손가락이 굵은 데 놀라 하얀 날개를 마구 퍼덕이며 새장 안을 요란스럽게 날아다닐 뿐이었다. 두어 번 시도를 해본 뒤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훈련만은 영원히 포기해버렸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의심스러웠다. 아마도 고대 성도들의 일이었으리라. 미에키치는 거짓말을 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느 날의 일. 서재에서 언제나처럼 팬소리를 내며 쓸쓸한 일에 대해서 쓰고 있자니 문득 묘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툇마루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가 긴 옷의 자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걷고 있는 것처럼도 들렸으나 평범한 여자의 그것치고는 너무나도 과장된 듯했다. 인형의 장식장 속을 걷는 왕과 왕비가 입은 예복주름이 스치는 소리라고 형용하면 좋을 듯 싶었다. 나는 쓰고 있던 소설을 내버려 두고 펜을 든 채 툇마루로 나가보았다. 그러자 문조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물은 마침 새로 갈아준 것이었다. 문조는 가벼운 다리를 물통 한가운데 담그고 가슴에 털까지 잠겨서 때때로 하얀 날개를 좌우로 펼쳐 물통 속에 약한 웅크리듯 배를 밀어넣고 온몸의 털을 한꺼번에 흔들었다. 그런 다음 물통의 테두리로 폴짝 뛰어올랐다. 잠시 후 다시 뛰어들었다. 물통의 지름은 1치 5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뛰어들었을 때는 꼬리도 튀어나오고 머리도 튀어나오고 위로도 물론 튀어나왔다. 물에 잠기는 것은 다리와 가슴뿐이었다. 그래도 문조는 기분 좋다는 듯 목욕을 했다. 나는 서둘러 다른 새장을 들고 왔다. 그리고 문조를 그쪽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물뿌리개를 들고 욕실로 가서 수돗물을 받아다 새장 위에서부터 쏴쏴 뿌려주었다. 물뿌리개에 물이 떨어져 갈 때쯤에는 하얀 깃털에서 떨어지는 물이 방울이 되어 뒹굴었다. 문조는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예전에 보라색 오비아게로 장난을 쳤던 여인이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안채 2층에서 손거울로 여자의 얼굴에 봄햇살을 반사시키며 즐거워한 적이 있었다. 여자는 발그레해진 뺨을 들고 가느다란 손으로 이마 앞을 가리며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다. 그 여자와 이 문조는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날이 지남에 따라서 문조는 잘 지적이었다. 하지만 곧잘 잊혀지곤 했다. 한 번은 모이통이 좁쌀 껍데기 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 어떨 때는 새장 바닥이 배설물로 가득한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연회가 있어서 늦게 돌아와 보니 겨울의 달이 유리창으로 비쳐들어 널따란 툇마루가 환하게 보이는 가운데 새장이 상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틈으로 문조의 몸이 희끄무레하게 도드라져 횃대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바로 새장을 상자 안에 넣어주었다. 이튿날 문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하게 지절거렸다. 그 뒤부터는 추운 밤에도 상자에 넣어주기를 잊는 적이 종종 있었다. 어느 날 밤 언제나처럼 서재에서 전념으로 펜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툇마루에서 콰당 물건 엎어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서두르고 있던 소설을 계속해서 썼다. 일부러 일어나서 나갔는데 별일 아니면 화가 날 테니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모르는 채 넘어갔다. 그날 밤 잔 것은 12시 넘어서였다. 변소에 가는 길에 마음에 걸려 혹시나 하고 일단 툇마루로 돌아가 보니 새장이 상자 위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물통도 모이통도 뒤집어져 있었다. 툇마루 전체에 좁쌀이 흩어져 있었다. 횃대는 빠져 있었다. 문조는 새장의 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내일부터 이 툇마루에
결탄코 고양이를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튿날 문조는 울지 않았다. 좁쌀을 수북이 넣어주었다. 물을 넘칠 정도로 넣어주었다. 문조는 한 발인 채 오래도록 횃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에키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두어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문조가 찢찢 울었다. 나는 편지 쓰는 붓을 멈췄다. 문조가 다시 찢찢 울었다. 나가보니 좁쌀도 물도 상당히 줄었다. 편지는 더 쓰지 않고 찢어서 버렸다. 이튿날은 문조가 또 울지 않았다. 횃대에서 내려와 세장 바닥에 배를 대고 있었다. 가슴 부근이 약간 부풀어 있고 조그만 털이 잔물결처럼 흐트러져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이날 아침 미에키치로부터 예의건 때문에 그러니 어떤 곳까지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10시까지 와달라고 의뢰를 해왔기에 문조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외출했다. 미에키치를 만나고 보니 예의건이 여러 가지로 길어져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거기다 내일의 만남까지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것은 밤 9시쯤이었다. 문조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피곤했기에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예의건을 떠올렸다. 아무리 본인이 승낙했다 할지라도 그런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은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디에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리라. 한 번 가고 나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법이다. 세상에는 만족하면서 불행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다. 라는 등의 생각을 하며 이를 닫고 아침을 먹은 뒤 다시 예의건을 처리하러 나갔다. 돌아온 것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현관에 외투를 걸고 복도를 따라 서재에 들어갈 생각으로 예의 툇마루로 가보니 세 장이 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문조는 세 장 바닥에 몸을 뒤집은 채 쓰러져 있었다. 두 다리를 딱딱하게 모아 몸과 직선이 되게 뻗고 있었다. 나는 세 장 옆에 서서 문조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검은 눈을 감고 있었다. 눈꺼풀의 색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모이통에는 좁쌀 껍데기만 담겨 있었다. 쪼을 만한 것은 한 알갱이도 없었다. 물통은 바닥에서 빛이 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서쪽으로 넘어간 햇빛이 유리창을 넘어 비스듬하게 세장 속을 비추기 시작했다. 받침대에 바른 옷은 미에치키의 말대로 어느 틈엔가 검은 빛이 빠지고 붉은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겨울해에 물든 붉은색 받침대를 바라보았다. 비어버린 모이통을 바라보았다. 덧없이 다리처럼 걸려있는 두 줄기 횃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쓰러져 몸이 굳은 문조를 바라보았다. 나는 몸을 웅크려 두 손으로 세 장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서재로 가지고 들어갔다. 10첩짜리 방 한가운데 세 장을 내려놓은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세 장의 문을 열고 커다란 손을 넣어 문조를 쥐어보았다. 보드라운 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주먹을 세 장에서 꺼내 쥐었던 손을 펼쳐보니 문조는 손바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펼친 채 한동안 죽은 새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방석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손뼉을 쳤다. 16살이 된 어린 여자아이가 네 하며 문가에 엎드렸다. 나는 느닷없이 방석 위에 있는 문조를 쥐어 여자아이 앞으로 내던졌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다미를 바라본 채 말이 없었다.
나는 모이를 주지 않아서 결국은 죽어버렸다고 말하며 하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하녀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나는 책상을 향해 돌아앉았다. 그리고 미에키치에게 엽서를 썼다. 집안 사람이 모이를 주지 않아서 문조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새장에 넣어놓고 게다가 모이를 주어야 할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건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걸 붙이고 와. 그리고 그 새를 저리로 가져가. 라고 하녀에게 말했다. 하녀는 어디로 가져갈까요? 하고 되물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가져가. 라고 호통을 쳤더니 놀라서 부엌 쪽으로 가져갔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뒤뜰에서 아이들이 문조를 묻어야 돼 하며 떠들어댔다. 정원 청소를 위해 부른 정원사가 아가씨, 이쯤이 좋겠죠? 라고 말했다. 나는 서재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 펜을 놀리고 있었다. 이튿날은 왠지 머리가 무거웠기에 10시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일어났다. 세수를 하다 뒷뜰을 바라보니 어제 정원사의 목소리가 들린 부근에 조그만 팻말이 파란 속새 한 그루와 나란히 서 있었다. 크기는 속새보다도 훨씬 작았다. 정원에 나막신을 신고 그늘에 서리를 밟아 흐트리며 다가가 보니 팻말 앞면에 이둑에 오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후데코, 나스메 소세키의 장녀. 후데코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등장인물의 모델 중 한 명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역주. 의 글씨였다. 오후에 미에키치로부터 답장이 왔다. 문조는 참으로 가엾게 되었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을 뿐 집안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잔혹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았다. 환청에 들리는 검은 굿소리. 별일도 다 있군. 한동안 안 오더니. 라고 스다군이 너무 많이 삐져나온 램프의 심지를 줄이며 물었다. 스다군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소마지방에서 구운 찻사발의 굽을 꽉 껴서 무릎이 터져 튀어나올 것만 같은 바지 위에서 세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했다. 그래 별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번 새해 첫날에 얼굴을 본 뒤 꽃이 흐드러지게 핀 오늘까지 스다군의 하숙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와봐야지 하면서도 바빠서 그만. 그야 물론 바쁘겠지. 누가 뭐래도 학교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요즘에도 역시 오후 6시까지인가? 뭐 대체로 그 정도야.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나면 그대로 잠들어 버려. 공부는커녕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야. 라며 나는 찻사발을 다다미 위에 놓고 졸업이 원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쓰다구는 이 한마디에 동정심이 약간 잃었는지 그러고 보니 조금 야윈 것 같은데 아주 힘든가 보군 하고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당사자는 학사가 된 이후 약간 살이 찐 듯 보이는 것이 심기를 건드렸다. 책상 위에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펼쳐놓았는데 오른쪽 페이지 위에 연필로 주가 적혀 있었다. 이런 여유가 있는 건가 싶자 부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동시에 내 신세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자네는 변함없이 공부를 하니 좋겠군. 저 읽고 있는 책은 뭔가? 필기까지 해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양이군. 이거 말인가? 이건 그냥 유령에 관한 책이야. 라며 쓰다구는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유행하는 것도 아닌 유령에 관한 책을 차분하게 앉아 애독한다는 것은 한가로움을 넘어서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마음 편하게 유령이라도 연구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매일 시바에서 고이시카와의 외진곳까지 돌아와야 하기에 연구는커녕 내 자신이 유령이 되어버릴 지경이야. 생각해보면 끔찍해지기까지 해. 그랬었지. 깜빡 잊고 있었네. 어떤가? 세대주가 된 맛은? 한 가구를 이루고 나니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 저절로 들던가? 라고 쓰다군이 유령을 연구하는 사람답게 심리적용에 관한 질문을 했다. 주인다운 기분도 그렇게 들지는 않아. 역시 하숙을 하는 게 마음 편해서 좋은 듯해. 그나마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다면 주인장의 마음가짐이라는 특별한 기분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래도 노스의 주전자로 물을 끓이기도 하고 양철대야로 세수를 하다 보면 주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니까. 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백했다. 그래도 주인이지.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유쾌하지 않은가? 소유라는 것과 애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동반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라고 쓰다군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다. 학자라는 자는 청하지도 않은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 그야 이름만은 틀림없이 주인이지. 그래서 문간에도 내 이름만은 달아놓은 거지만 집세 7엔 50센짜리 주인이니 주인이라고 해봐야 훌륭한 주인은 아니야. 주인 가운데서도 속관이라고 부를 만한 자야. 주인이 될 바에는 책임 주인이나 적어도 주임 주인이 되지 않은 한 유쾌함은 없어. 단지 하숙을 할 때보다 귀찮은 일만 더 늘어날 뿐이야. 라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표면상의 불평만을 발표한 뒤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바로 불평의 후진을 내보낼 생각이었다. 그래, 진리는 그 부분에 있는 걸지도 몰라. 하숙을 계속하고 있는 나와 새로이 한 가구를 이룬 자네와는 당연히 입각지가 다르니까. 라고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내 설에 찬성만은 해주었다. 이 상태라면 불평을 조금 더 진열해도 괜찮을 듯했다. 우선 집에 돌아가면 할멈이 옆을 묶은 장부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와. 오늘은 된장을 3센, 물을 2개, 강낭콩을 1센 5린 샀습니다 하고 정밀한 보고를 해. 귀찮기 짝이 없어. 귀찮기 짝이 없다면 그만두게 하면 되잖아. 라고 쓰다구는 누가 하숙인 아니랄까봐 한가로운 소리를 했다. 나는 그만두어도 상관없지만 할멈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런 건 일일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해도 천만에요. 안주인이 안 계신 댁에 부엌살림을 맡은 이상은 1센 1린이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돼요라며 고집스럽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이야. 그럼 그냥 응 듣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쓰다구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상관없이 마음은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심리학자답지 않은 생각이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세한 회계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다음날 반찬에 대한 면밀한 지휘를 청해오기에 난처해져. 적당히 알아서 장만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은가? 하지만 본인이 적당히 알아서 할 만큼 반찬에 관한 명료한 관념이 없기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자네가 명령하면 되잖아. 반찬의 프로그램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그걸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고생할 필요도 없겠지. 나 역시 반찬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고. 내일 토장국은 무엇을 넣고 끓일까요? 라고 물으면 애초부터 즉답은 할 수 없는 사내이니. 토장국은 또 뭔가? 된장국을 말하는 거야. 도쿄의 할멈이기에 도쿄식으로 토장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 국에 무엇을 넣을까 물어오면 넣을 만한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늘어놓은 다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하나하나 생각해내는 것이 첫 번째 고난이고 생각해낸 물건 가운데서 취사하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이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건 한심한 일이군. 자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거야. 2개 이상의 물체를 같은 정도로 호호하면 결단력상에 지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라고 다시 뻔한 얘기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버린다. 된장국에 넣을 것까지 상의하는가 싶으면 묘한 일에 간섭을 해. 오, 역시 음식물 상의 것인가? 매일 아침이면 백설탕을 친 매실장아찌를 가지고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먹으라고 하는데 말이지. 그걸 먹지 않으면 할멈은 기분이 아주 언짢아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역병을 물리치는 주문이래. 그런데 할멈이 말하는 이유가 재미있어. 일본의 어느 여관에서 먹든 아침상에 매실장아찌를 올리지 않는 곳은 없다. 주문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반의 습관이 됐을 리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매실장아찌를 먹인다니까. 그래, 그 말에도 일리는 있군. 모든 습관은 모두 상응하는 공력이 있어서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매실장아찌도 단박에 무시할 수는 없지. 그런 식으로 자네까지 할멈 편을 들기 시작하면 나는 더욱 주인답지 않은 기분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라며 피우던 담배를 화로의 재 속으로 던져 넣었다. 타고 남은 성냥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얀 것이 조금 움직여 비스듬한 한 일자가 생겨났다. 어쨌든 구패에 물든 할멈이로군. 구패는 먼 옛날에 졸업했는데 미신을 믿는 할멈이야. 아무래도 한 달에 2번은 덴지인 도쿄 분쿄 구고이시카와에 있는 정토종의 절, 역주. 부근에 어떤 스님에게 상의를 하러 가는 모양이야. 친척 중에 스님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스님이 용돈벌이 삼아 점을 봐주고 있는데 말이지.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역시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난감하기 짝이 없어. 실제로 내가 집을 얻었을 때도 귀문이라는 둥, 팔방이 막혔다는 둥 굉장히 겁을 줬어. 하지만 집을 얻은 뒤에 그 할멈을 드렸잖아. 드린 건 이사할 때였지만 약속은 그전부터 해두었거든. 사실은 그 할멈도 요사의 운호가 소개해준 사람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혼자 집을 보게 해도 걱정할 것 없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기에 결정한 거야. 그럼 미래의 자네 부인이 될 사람의 어머님께서 밝은 눈으로 고르신 할멈이니 틀림없지 않겠는가? 물론 틀림없는 사람이지만 미신에는 놀랐어. 듣자 하니 이사하기 사흘 전에 그 스님을 찾아가서 점을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스님이 지금 혼고, 도쿄 분쿄 구 남동부의 지명, 역주 에서 고이시카와 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틀림없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야. 쓸데없는 참견 아닌가? 스님씩이나 돼서 그렇게 잘난 척 망언을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그게 직업이니 어쩔 수 없지. 직업이라면 그냥 눈 감아줄 테니 돈만 받고 무난한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화를 내봐야 내 잘못이 아니니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거기다 젊은 여자가 화를 입을 거라고 한마디 덧붙였다는 거야. 그러니 할멈이 안 놀랄 수 있었겠는가? 우리 집에서 젊은 여자라면 틀림없이 조만간에 아내로 맞을 운호의 딸일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혼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당분간은 자네의 집으로 오지 않을 거잖아. 오기 전부터 걱정을 하니 사서고생을 하는 거지.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군.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집 주변에서 들개가 짖어대기 시작했어. 개가 짖는 거하고 할멈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가? 나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못 찾겠는데. 라며 쓰다군이 아무리 심리학을 특기로 삼고 있다고 해도 그건 설명하기 어렵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나는 짐짓 아주 차분한 척 차를 한 잔 달라고 말했다. 소마지방에서 구운 찻사발은 싸구려 천박한 것이었다. 원래는 토족이나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구운 것이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쓰다군이 재탕한 싸구려 차를 싸구려 찻사발에 넘칠 정도로 부어준 순간 나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찻사발 바닥을 보니 화공 간호 모토노부 1476년부터 1559년 아버지의 화풍을 계승함과 동시에 중국화의 화법을 정리해서 받아들여 간호파 화풍을 완성했다. 역주. 풍의 말이 기세 좋게 튀어오르고 있었다. 싸구려에 어울리지 않게 활달한 말이라고 감탄했으나 말에 감탄했다고 해서 마시고 싶지도 않은 차를 마셔야 한다는 도리도 없으리라 싶었기에 찻사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자, 마시게. 라고 쓰다군이 재촉했다. 이 말은 기세가 아주 좋군. 저 꼬리를 흔들며 갈기를 어지러이 날리고 있는 모습은 야생마 같아. 라고 차를 마시지 않는 대신 말을 칭찬해 주었다. 말 돌리지 말게. 할멈이 갑자기 개가 되었다 싶더니 개가 갑자기 말이 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고 자꾸만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차는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할멈이 말하기를 저 짖는 소리는 그냥 짖는 소리가 아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변이 있는 듯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봐야 특별히 조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니 상관은 없지만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짖어대는가? 아니, 걔는 시끄러워도 아무 상관없어. 무엇보다 나는 쿨쿨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짖는지조차 전혀 모를 정도니까. 그런데 내가 깨어있을 때만 골라서 할멈이 하소연을 해오기에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겠지. 아무리 할멈이라 해도 자네가 자고 있을 때 와서 조심하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그런데 마침 내 미래의 아내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 할멈의 생각대로 사건이 폭주했기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운호댁의 아가씨는 아직 요스야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걱정을 하니 미신을 믿는 할멈인 거지. 당신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아가씨의 병이 빨리 낫지 않을 테니 이번 달 안에 꼭 방향이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라는 거야. 뜻밖의 예언자에게 붙들려서 아주 성가시기 짝이 없어.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심한 소리 하지 마. 얼마 전에 막 이사를 했다고.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면 파산하고 말 거야. 그건 그렇고 환자는 괜찮은가? 자네까지 묘한 말을 하는군. 드디어 덴즈인의 스님께 물들기 시작한 건가? 사람을 그렇게 겁주는 게 아니야. 겁주는 게 아니야. 괜찮으냐고 물은 거지. 내 딴에는 자네 집사람의 몸을 걱정해 준 거라고. 당연히 괜찮지. 기침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 인플루엔자인걸. 인플루엔자? 라고 쓰다군이 갑자기 내가 놀랄 만큼 커다란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정말로 겁을 먹어 말없이 쓰다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조심하도록 하게. 라고 두 번째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의 커다란 목소리에 반해서 이 작은 목소리가 귓속을 뚫고 머리로 쓱 파고든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인지는 몰랐다. 가느다란 바늘은 뿌리까지 파고든다. 작아도 울림이 좋은 목소리는 뼈에 울리는 것이리라. 파란 유리 같던 하늘에 눈동자만 한 검은 점이 콕 찍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지워져 사라질지, 녹아서 흘러나갈지, 어쩌면 폭풍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눈동자만한 점의 운명은 지금부터 있을 쓰다군의 설명으로 결정될 터였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마에서 구운 찻사발을 들어 식은 차를 단번에 벌컥 들이켰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같은 말을 같은 투로 되풀이했다. 눈동자만한 점이 한층 검은 빛을 더했다. 그러나 흘러갈지 퍼져나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이상하게 겁을 주는군. 라고 억지로 커다란 소리로 웃어 보였으나 맥이 풀려버린 힘없는 목소리가 의미 없이 울렸기에 스스로도 깨닫고 도중에 뚝 그쳐버리고 말았다. 그치고 나니 그와 동시에 이 웃음이 더욱 부자연스럽게 들렸기에 역시 끝까지 웃어버릴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쓰다구는 이 웃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도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말투였다. 아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요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우리 친척 중에 역시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 별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일주일 지난 뒤부터 폐렴이 되었고 결국은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 그때 의사가 한 말이야. 요즘에 인플루엔자는 성질이 좋지 않다. 바로 폐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야. 너무 가엾어서. 라고 말하려다 섬뜩하게 차가운 얼굴을 했다. 그거 참 뜻밖의 일이군. 그게 어째서 폐렴이 된 거지? 라고 걱정이 됐기에 참고를 위해 들어둘 생각이었다. 어째서라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 자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거야. 정말이군. 이라고 나는 온몸의 진지함을 이 네 글자에 담아 쓰다군의 눈속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쓰다군은 아직도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싫다,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22에 죽다니 정말 험한 일이야. 게다가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으니. 여자였나? 그거 가엾게 됐군. 군인이란 말이지? 남편은 육군 중이야.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나는 장례식에도 갔었고 장지에도 함께 갔었는데 그 부인의 어머님이 우셔서. 그야 울었겠지. 누구든 울 거야. 발인이 있던 날은 마침 눈이 희끗희끗 날리던 추운 날이었는데 독경을 마치고 드디어 관을 묻는 순서가 되자 어머님이 구멍 옆에 웅크리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 눈이 내려서 머리 위가 얼룩얼룩해졌기에 내가 우산을 씌워주었어. 그거 잘했군. 자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친절한 행동을 했어. 하지만 가엾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 그랬겠지. 라며 나는 다시 화공 모토도부에 말을 보았다. 내 스스로도 이때는 틀림없이 상대방의 차가운 얼굴이 전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떠난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남편은 무사한가? 남편은 구로키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부상도 없는 모양이야.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마도 놀랐겠지. 아니, 거기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 일본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남편을 찾아갔어. 찾아갔다니? 만나러 간 거야. 왜? 왜냐니 만나러 간 거야. 만나러 가든 뭐라든 당사자는 죽었잖아. 죽어서 만나러 간 거야. 황당한 소리를 하는군. 아무리 남편이 그립다 해도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치 하야시아 쇼자, 만담가, 역주의 괴담 같잖아. 하지만 진짜로 갔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쓰다군이 교육받은 사람답지 않게 어리석은 일을 완고히 주장했다. 어쩔 수 없다니? 마치 보고 온 사람처럼 말하는군. 이상한데? 자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물론 진심이지. 이거 놀랐는걸. 마치 우리 집 할멈 같아. 할멈이든 할아버지든 사실이니 어쩔 수 없어. 라며 쓰다구는 더욱 용을 썼다. 아무래도 내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글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쓰다군과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과는 달랐지만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대체로 40 몇 명 가운데서 말썽을 더럽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선생은 언제나 꿋꿋하게 2, 3등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 머리는 나보다 36수나 명석함에 틀림없으리라. 그런 쓰다군이 용을 써가며 변호를 하고 있으니 마냥 엉터리 같은 소리만은 아닐 터였다. 나는 법학사였다. 눈앞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기보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 유령이네 재앙이네 2년 이내 하는 등의 뜬구름을 잡는 듯한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쓰다군의 머리에는 약간 감탄을 하고 있었다. 그 감탄하고 있는 선생이 진지하게 유령담을 하고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 역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유령과 불황자는 유신, 메이지 유신, 19세기 후반 에도 막부 체제를 붕괴시키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건설과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정치적 사회적 변혁 과정, 역주. 이후 영원히 폐업을 했다고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쓰다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왠지 이 유령이라는 것이 나 모르는 사이에 재응한 것처럼도 여겨졌다. 조금 전 책상 위에 있던 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유령에 관한 책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어쨌든 손해볼 것은 없는 일이었다. 바쁜 내게 이런 기회는 또 없으리라. 후학을 위해서 얘기만이라도 듣고 가자고 마침내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바라보니 쓰다군도 이야기의 뒤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이야기하고 싶다. 듣고 싶다고 마음이 결정되면 문제는 간단하다. 한수는 여전히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천고의 법칙이다. 차근차근 캐물어 보니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의 출정하기 전에 맹세했다고 하더군. 뭘? 만에 하나 혹시 돌아오시기 전에 병으로 죽는 일이 있어도 그냥은 죽지 않겠다고. 혼백만은 반드시 곁으로 가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군인에다 호방한 성격이었기에 웃으며 알겠소. 언제든 오시오. 전쟁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 라고만 말하고 만주로 건너갔어.
그 이후 그런 일은 새까맣게 잊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해. 그랬겠지. 나였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도 잊었을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출발할 때 아내가 여러 가지로 거들어 싸준 짐 가운데 품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거울이 있었대. 자네 참 자세히도 조사했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전장에서 편지가 와서 그 전후 사정이 명료해진 거야. 선생은 그 거울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는데 말이지. 응.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그걸 꺼내서 별 생각 없이 보았다고 해. 그런데 그 거울 안쪽에 비친 것은 언제나처럼 때에 찌든 수염투성이 얼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된 건데? 병에 야윈 아내의 창백한 모습이 쓱 나타났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얼핏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누구에게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실제로 나도 그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 하지만 저쪽에서 편지를 보낸 건 물론 이쪽에서 보낸 사망 통지가 도착하기 3주일이나 전이었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로 삼을 재료가 없는 시기 아닌가. 게다가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중에 그런 소설 같은 한가로운 거짓말을 써서 고향에 보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야 없지. 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반신반의하기는 했으나 어딘가 무서운, 으스스한, 한마디로 표현해서 법학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 말없이 거울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의 가슴 속에서는 결별의 순간 아내가 한 말이 소용돌이처럼 호련 솟아올랐다고 해. 그야 물론 그랬겠지. 불에 달군 인두로 머릿속을 지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편지에는 적혀 있었어. 묘한 일도 다 있군. 편지 글귀까지 인용을 하면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왠지 뒤숭숭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쓰다군이 만약 와 하고 외치기라도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알아봤더니 아내가 숨을 거둔 것과 남편이 거울을 본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어. 더욱 신기한 일이군. 이때에 이르러서는 진심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라고 혹시나 해서 쓰다군에게 물어보았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적힌 책이 있어. 라고 쓰다군이 조금 전의 책을 책상 위에서 집어들며 요즘 같아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만은 증명이 될 것 같아.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법학사가 모르는 사이에 심리학자 쪽에서는 유령을 재응시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유령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모르는 일에는 참견을 할 수가 없다. 모른다는 것은 무능력함이다. 유령에 관한 한 법학사는 문학사에게 맹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먼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의 뇌세포와 다른 사람의 뇌세포가 감응해서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 나는 법학사라 그런 얘기는 들어도 몰라. 결론은 이론상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나처럼 머리가 불투명한 사람은 이유를 듣기보다 결론만 받아들이는 편이 간편하다. 맞아. 결국은 거기로 귀착돼. 그리고 이 책에도 얘가 잔뜩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드 브로엄, 헨리 피터 브로엄, 1778년부터 1868년을 말한다. 역주. 이 본 유령은 이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속해. 꽤 재미있어. 자네, 브로엄은 알고 있지? 브로엄? 브로엄이 뭔데? 영국의 문학자야. 어쩐지 모르겠다 싶었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문학자라고는 세익스피어하고 밀턴하고 그 외에 2명밖에 안 돼. 쓰다구는 이런 인간하고 학문상의 논의를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우노의 아가씨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응, 조심하라고 하지. 하지만 만일의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뵈러 가겠다는 맹세는 하지 않았으니 그 일은 괜찮겠지. 라고 말장난을 쳐보았으나 마음속은 왠지 즐겁지 않았다. 시계를 꺼내보니 11시에 가까웠다. 이건 큰일이었다. 집에서는 할멈이 틀림없이 개 짖어대는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졌다. 어쨌든 조만간 할멈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겠네. 라고 말한 쓰다군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할 테니 꼭 오도록 하게. 라고 말하며 하쿠산 고텐마치에 있는 하숙에서 나왔다. 앞다투어 아낌없이 핀 벚꽃에 드디어 봄이 왔다며 들뜨기 시작한 것도 겨우 2, 3일 동안의 일이었다. 지금은 벚꽃 자신조차 너무 성급했다며 후회하고 있으리라. 뜨뜻 미지근하게 모자를 부는 바람에 이마 언저리에서 배어나오는 기름과 끈적하게 들러붙는 흙먼지를 닦아냈던 그저께 밤을 생각하면 마치 작년의 일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정도로 어제부터 추워졌다. 오늘 밤은 한층 더했다. 꽃샘추위가 찾아올 시기도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며 외투에 깃을 세우고 맹아학교 앞에서 식물원 옆으로 난 완만한 경사를 내려가고 있자니 어디서 친 종소리인지 밤속으로 파도를 그리며 조용한 하늘을 넘실넘실 다가왔다. 11시라고 생각했다. 시간을 알리는 종은 누가 발명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 묘한 울림이었다. 하나의 소리가 아주 끈끈한 떡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처럼 몇 개로 갈라져 들려왔다. 갈라졌으니 소리가 끊어졌는가 싶으면 가느다래졌다가 다음 소리로 이어졌다. 이어져 굵어졌는가 싶으면 다시 붓끝처럼 자연스럽게 가느다래졌다. 저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걷자니 내 심장의 고동도 종의 파장과 함께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심지어는 종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법학사답지 못하다며 종종걸음으로 파출소의 모퉁이를 돈 순간 차가운 바람에 실려 굵은 빗방울이 얼굴에 툭 떨어졌다. 고쿠라쿠스이, 도쿄 분쿄 구 고이시카와에 위치한 덴즈인의 시초가 된 암자를 세웠던 곳, 역주는 묘하게 으스스한 곳이었다. 요즘에는 양쪽 편에 나가야, 일본 전통의 공동주택, 단층인 경우가 많다. 역주. 가 들어서서 옛날만큼 한산하지는 않았으나 그 나가야의 좌우 모두가 쥐죽은 듯 고요해서 빈집처럼 보이는 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풍경이 아니었다.